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군무원 신민숙입니다. 네,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시험 어떠셨나요? 네, 국어는 여느 때보다 좀 많이 쉬웠습니다. 특히 독해 부분이 좀 상당히 많이 쉬웠어요. 여태까지 공무원에 비해서 군무원이 훨씬 더 원래는 독해가 조금 더 까다롭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질 않았어요. 이번에는 이게 정말 너무 해도 너무 쉽게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에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의 문제를 좀 많이 출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변별력이 별로 없는 시험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도 이렇진 않을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욕을 많이 먹잖아요. 지엽적이다. 너무 말도 안 된 거 낸다. 이런 욕을 군무원 국어 시험이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편적인 걸 좀 내려고 그랬는데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보편적인 게 아니라 너무 쉬웠어요.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냥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내가지고 좀 요번에는 좀 변별력에 좀 실패를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다시 복구가 될 겁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쉬워지는 경향은 맞으나 이렇게까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단연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수, 문항수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25년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법 11개, 문법 3개, 독해 8개, 어휘 3개. 2026년도 보세요. 비슷하죠. 그쵸? 그래서 어휘랑 그다음에 그러니까 단어, 그쵸? 우리가 단어 혼동하기 쉬운 어휘가 나왔고요. 관용어 나왔고 한자성어 나왔어요. 근데 어휘에 우리가 항상 뭐가 들어가야 돼, 원래? 한자. 그렇지. 이음절 한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랬었죠. 이음절 한자는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양도 너무 많고 이러기 때문에 일단 좀 빼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 좀 외우고 가자 이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죠? 이번에는 그렇게 출제도 되지 않았어요. 나온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음절 한자는 좀 쉽게 나오거나 아니면 출제가 안 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관용어 한자성어 다 쉬웠어요. 다 쉬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휘 부분 좀 많이 쉬웠다. 독해 8개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어법과 독해 시험이에요. 저희 군무원은 어법과 독해 시험이다. 독해가 옛날에는 한 4, 5 문제였는데 지금은 계속적으로 8개 정도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독해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올해가 너무 쉬워서 그렇지 독해 조금 까다롭게 내면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독해도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독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문학은 제째 3개였는데 이번에는 5개였어요. 제가 계속 그랬죠. 문학이 막 3개, 2개 막 이러니까 선생님 문학 공부 안 해도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어떻게 틀지 모른다.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요번에 5개가 나왔네요. 기본적인 것만 공부했으면 됐었습니다. 더군다나 문학에서 역설법 나왔어요. 그리고 역설법 제가 딱 찍은 거 있었죠. 뭐 역설법 문제 나오면 반드시 역설법을 가지고 있는 시가 나오면 그래서 역설법에 줄을 치고 물어보면 그 역설법이 쓰인 거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역설법이 쓰인 시 구절들 해가지고 우리가 8개, 9개를 막 계속 외웠어. 뭐 사뿐히 지려밟고 외로운 황홀한 심사 계속 외워. 그대로 나왔어, 그대로. 그쵸? 말씀드린 거 그대로 나왔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에서 이번에 좀 특이하게 가사 작품이 안 나왔네요. 매년 가사가 나왔었거든요. 가사 상충곡, 삼인곡 이런 거 안 나왔어요. 그럼 내년에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 다음 평시조도 안 나왔어요. 좀 특이하게 요번에 그랬습니다. 특이한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다?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문학도 한 5개 정도 나왔고 어법이요 9개가 나왔는데 쉬웠습니다. 많이 쉬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년도 이럴 것인가라고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이번에 외래어 표기가 나왔는데 제가 계속 외래어 표기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외래어 표기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에 그냥 안 외워버리시는 경우 되게 많았거든요. 외우셨어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이번에 이제 팸플릿이라고 하는 게 답으로 나왔었죠. 가장 기본적인 거였습니다. 그쵸? 어법적인 것들, 요것들 고루고루 나왔다. 경향이 지금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죠?
뭐 어법 요 정도. 저는 요 26년도 것이 좀 기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법에 대한 거 9개, 그러니까 9개, 10개 정도, 문학 5개, 4, 5개, 그 다음에 독해가 한 7, 8개 나오고 어휘가 한 3, 4개 이렇게. 이게 좀 기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법과 독해를 중심으로 하는 시험. 이게 구몬 시험이고요. 문학도 함께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형성, 단어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 개라고 하는 거 뭐였어요? 전미사, 명사로 만드는 전미사. 이가 들어갔네요. 얘는 뭐예요? 전미사. 무슨 전미사예요? 얘는? 그렇지. 사동전미사.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다 이랬을 때 먹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동전미사죠. 그러니까 전미사 붙으면 우리가 접두사나 전미사 붙으면 파생어가 되는 거잖아요. 위에 것도 지금 전미사로 했으니까 얘도 파생어가 됐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손수건은 손과 수건 각각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얘는 뭐다? 합성어. 그다음에 풋사가 가장 기본이죠. 얘는 뭐였어요? 접두사, 그치? 덜 익은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접두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파생어.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됩니다. 쉬운 문제였어요. 2번 가겠습니다. 요번에 밑줄 친 관용 표현의 쓰임이 문맥상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건 나왔죠. 답 3번이죠. 눈에 모를 세우다라고 하는 것은 눈이 세모처럼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화가 났다. 이런 뜻이죠? 근데 화가 났다는 건데 이건 친근한 얼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같이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몇 번? 3번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올해는 이렇게 좀 쉽게 나왔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온다.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군무원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아침마다 카카오 우리가 채팅, 오픈 채팅에서 거기 보시면 신민숙 군무원 국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신민숙 국어, 신민숙 군무원 국어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신청을 해주시면 아침마다 우리가 이런 관용어구라든가 어휘라든가 그죠? 어법이라든가 이런 거 하루에 매일 5문제씩 보내드리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관용어구라든가 속담 같은 거 드리는데 그 정도는 하셔야 돼요. 올해가 너무 쉬웠던 거지 공부 안 해도 될 정도로만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그거는 오픈 채팅 신민수 국어 이렇게 쳐가지고 여러 가지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갑니다. 요거는 뭐가 나와있어? 피동사동이네요. 요번에는 사동은 안 나왔고 능동과 피동이 나왔어요 지금. 그죠? 그랬을 때 일단은 얘 뭐부터 해? 보면은 우리는 피동, 능동이 피동과 하면 뭐가 붙어야 돼요? 이희리기 혹은 개되다 혹은 어지다. 맞죠? 근데 여기는 뭐가 됐어요 지금? 똑같은 거 찾으라니까. 이희리기가 지금 간 거죠. 왜? 매치였다 이렇게 갔는데 여기에 희자가 들어간 거 있잖아요 지금. 그쵸?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우리 아래도 마찬가지로 이것들 희라는 거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죠. 그래서 걔를 먼저 볼까요? 그랬더니 마을이 흰눈으로 덮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덮이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날씨가 풀리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다 쓰고 갈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믿다. 보이세요? 나는 그 소식을 믿다. 여기 이가 나왔어도 믿기지 않는다. 이거 지안타가 나온 거고 여기 믿다잖아. 다 형태잖아. 이 자리가 어민잖아요. 그러니까 믿기다. 얘만 보면 믿기다죠? 그러면 뭐예요? 지금 요걸 써야죠. 믿기다. 요렇게 된 거구나 얘가. 나는 그런 이야기가 믿겨. 믿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스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가장 기본형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읽기에다 니은다죠? 니은자 없애고. 그러면 똑같이 만들어 볼까? 얘 없애볼까요? 얘 없애볼까요? 그죠? 그러면은 가장 기본형에서 지금 뭐를 같은 거 없앤 거예요. 지금 니은 같은 거 우리 현재 선어말어미라든가 과거 선어말어미를 다 없애고 지금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 그 다음에 리, 그 다음에 기, 그 다음에 히. 이희리기가 다 붙어 있어. 그건 맞아. 이희리가 다 붙어 있어. 근데 이희리기는 뭐도 있고 뭐도 있어요. 피동도 있고 사동도 있죠. 맞죠? 그래서 맨 처음에 그거부터 생각하셨어야 돼요. 그럼 피동하고 사동인데 근데 제가 피동, 사동을 구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요? 네, 목적어요. 사동에는
목적어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마을이 덮였다. 오늘 추운 날씨가 풀리다. 나는 그 소식이 믿기다. 여기 부정문 빼면 그 소식이 믿기다. 그 책은 사람들한테 많이 읽히다. 을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에 사동이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꼰 거죠. 근데 제가 이거 수업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그렇죠? 피동을 능동으로 가거나 능동을 피동으로 가거나 그럴 때 안 될 때도 있어요 라고 하면서 제가 군문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뭐일 때? 그렇죠. 뭐? 자연이요. 자연 현상에서는 추운 날씨가 풀리다 이런 것처럼 자연 현상은 피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피동이 자연 현상은 얘가 당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랑 관련된 걸로 얘기했었어. 이거 뭐 이런 것 쪽에서도 말했었어요. 뭐냐면 날씨가 기억나세요? 날씨가 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뭐 못 들어간다? 개이다. 이거 못한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거 말씀드리면서 왜 안 된다 그러냐면 날씨는 피동이 될 수가 없다. 날씨는 피동이 안 돼요. 왜? 날씨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인 거지 누구한테 당한다는 의미가 없어요.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없이 개다밖에 없다. 이걸 좀 우리가 추론해서도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면은 여기 다 있는데 불구하고 뭐예요? 두 번째 거 추운 날씨가 풀리다. 뭐예요? 리는 그치. 그러면은 풀다여야 돼? 날씨가 풀다여야 돼? 그렇진 않아. 하지만 그 리는 뭘 것이다? 아, 피동전미사는 아닐 수 있겠구나. 그죠? 여기 위에서 이건 쓰면 틀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였고 여기 리는요. 피동전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동전미사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얘는 풀리다 이 자체가. 풀다는 안 되잖아. 날씨가 추운 날씨가 풀다 이건 안 되잖아. 얘처럼 개다 이렇게처럼 얘 리자 확 빼가지고 될 수 있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야? 추운 날씨가 풀리다 이 풀리다는 그냥 한 단어인 거예요. 풀리다가 그냥 한 단어인 거예요. 이때 리는 뭐가 아니다. 피동전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래다 써놨어요. 풀리다에 사전을 보시잖아요. 춥던 날씨가 누그러지다의 뜻으로 있어요. 풀다의 피동형으로 써져 있지 않아요. 풀리다가 그냥 이런 뜻으로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능동의 형태예요. 그러므로 답은 몇 번? 2번이에요. 이건 살짝 조금 여러분들이 볼만한 살짝 조금 여러분들이 고민할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답은 2번 됩니다. 2번 됩니다. 아, 날씨라고 하는 거는 피동, 뭔가 당하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겠구나. 그래서 뭐를 빼야 돼? 이히리기 같은 걸 빼서 표현을 하든가 아니면 뺐을 때 좀 말이 안 되면 오늘은 추운 날씨가 풀다. 좀 말이 안 되면 그냥 추운 날씨가 풀리다. 이게 자연스럽다고 한다. 아, 풀리다. 이 자체가 그냥 한 단어겠구나 생각을 하셨어야 됩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 4번 가보겠습니다. 4번 외래어 표기입니다. 에이, 이거 뭐 너무 기본적으로 무조건 외우셔라 라고 했었고 제가 시험 보기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시험 보기 전에 어휘 혼동하기 쉬운 어휘, 틀리기 쉬운 어휘, 외래어 표기 이런 어휘들은 마지막으로 프린트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봐라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팜플렛 아니고 팸플릿. 굉장히 유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5번 갑니다. 이거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얘 보겠습니다. 일단 위에 건 몰라도 여러분 여기를 보셔야죠. 격식이잖아. 격식체죠. 그러면 격식체는 뭐가 있어? 그렇지. 하십시오체 다음에 뭐예요? 아니지. 하오체 하십시오체 하오체 다음에 하개체 다음에 해라체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돼요. 그러므로 여기서는 뭐는 일단 안 돼. 얘는 안 되는 거지. 해요체는 뭐니까 우리는 요렇게 거. 그쵸? 해요체죠? 이거 안 되죠. 왜? 얘는 비격식체니까. 그럼 나머지 중이야. 근데 여러분 딱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높임이냐 아니냐 이걸 봐야 되잖아. 대우해서 말한다 라고 얘기했죠. 대우한다고 얘기했잖아. 그쵸? 자기가 비슷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우한다는 거는 좀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낮춘 게 아니잖아 기본적으로. 그렇죠? 선생님 비슷한 사람이니까 낮춰야죠. 그게 아니라 비슷한 사람을 그래도 나보다 훨씬 높은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을 대우한다라고 한다면 훨씬 높은. 그렇죠? 그렇지만 나보다 비슷한 사람을 대우한다니까 대우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낮춘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낮춤말이 아니기 때문에 뭐랑 뭐 2번하고 4번은 빠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되는 겁니다. 저 배우자와 같이 거리는 가까우나 격식적 예의를 지켜야 될 사람한테 쓰는 말이다. 네, 거리는 가까워. 하지만 어느 정도 예의를 차린다. 근데 예의를 차리는데 하계체를 써요? 응? 남편한테 혹은 아내한테 자네 뭐뭐 하게 이래요? 아니면 어디로 오게? 그다음에 제가 하계체는 뭐라 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로 했죠. 장인어른이 사위한테 말하는 거 자나? 이런 거라고 그랬었죠. 자네 자나? 근데 이거를 갖다 부인한테 혹은 남편한테 남편 자나? 그러지 않잖아. 조금 생각해가지고 생각을 하셨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우한다는 건 높여야 된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렇지만 극존칭은 아니고 어느 정도 높인다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얘는 뭐였어요? 하오체가 되는 겁니다. 답은 몇 번? 1번 됩니다. 네, 6번 가겠습니다. 야, 정말 이 훈민정음하고 관련된 나라만 세종어제 훈민정음 이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기출문제라든가 이런 거 풀 때도 정말 많이 했어요. 이거 모른다라는 거는 진짜 너무 공부 안 한 거죠. 그렇죠? 이거는 좀 많이 알고 계시고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얘를 좀 몰라도 이 전체를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 요거는 어린 백성인데 이 어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언어의 역사성 막 이런 데서도 엄청 했었어요. 옛날에는 무슨 뜻인데 지금은 무슨 뜻이다. 그러면 옛날 말투인데 당연하지. 어리다는 그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어리석다. 여기 나이가 적다. 쭉 그걸 통해서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새로운 문자 창제의 뜻을 알리고 있다. 네, 전체적으로 우린 뭐예요? 백성들이 말하고 싶어도 제 뜻을 펼치지 못해. 그래서 이를 불쌍하게 여겨서 28자 만들어 라고 그랬으니까 창제의 뜻을 말하고 있는 거 맞고요. 새로 28자, 28이라고 그대로 써져 있으니까 맞고요. 쓰이지 않은 문자 이런 거. 비읍에다 동그라미 붙은 거, 그죠? 아니면 여기 점 찍힌 거, 그죠? 이런 것들 다 쓰이지 않는 문자들이니까 맞고요. 얘가 틀린다. 답은 4번입니다. 다음 7번 갈게요. 한자 성어가 나왔는데요. 이보다 쉬울 순 없었어요. 그쵸? 작은 이익에 집착하다 큰 걸 놓친다. 소탐대실. 그다음에 남의 말만 듣고 주체 없이 판단한다. 부화내동. 겉으로는 3번만 보더라도 웬만한 한자 아시면 3번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겉으로 외적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부드럽다. 너무 잘 할 수 있는 거여서 뭐 따로 말씀드릴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답은 2번 됩니다. 한자 성어였어요. 8번 갈게요. 다음 글의 밑줄 친 동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쉽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문학이. 그죠? 읽었는데 여기서 동전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 내가 봤더니 차는 종로 앞에 서고 그리고 차창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구부는 눈을 떨어뜨려 손바닥 위에 다섯님 동전을 바라본다. 그러면 차장은 이라고 그랬으니까 옛날엔 차를 타면 차장들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차를 탔나 보다. 그리고 거기서 뭔가 남은 돈이던 하여간 동전이 내 손바닥 위에 있는 거야. 돈 내고 난 나머지가 있는 거야. 그 동전을 봤더니 모두 뒤집혀 있었다. 그것은 적어도 행복은 아니었다. 여러분 동전을 바라보면서 뭔가 생각하고 있는데 적어도 행복은 아니었다. 이랬죠. 그럼 동전에 대한 의미로 알맞지? 여기서는 뭐였어?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죠. 그럼 동전 나왔어요. 근데 행복하지 않다고 그랬잖아. 적어도 행복은 아니죠. 그럼 뭘로 가야 돼? 부정적인로 가야죠. 여기 부정적인 거 몇 번밖에 없어. 2번밖에 없잖아요. 인물이 처한 고독한 처지와 현실적 삶의 무게를 상징하다. 맞잖아. 부와 명예? 행복은 아닐 건데 부와 명예예요? 다음에 화해를 끌어낸다? 행복 아니라고 했으니까 안 되죠. 평화로웠던 시절로 돌아가게 한다. 이것도 행복이잖아. 그러니까 다 안 되죠. 너무 한 개밖에 답이 안 되게끔 나온 거죠. 그래서 너무 쉬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답은 2번 되고 있습니다. 다음 8번, 9번. 네, 9번 가겠습니다. 9번.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주류 언어학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으로 말하는 거는 사회 언어학이 나오고 있어요. 이럴 때 얘 어떻게 읽어야 돼요? 당연하죠. 위에 있는 거에 주류 언어학의 중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줄을 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거 사회 언어학의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줄을 치면 되죠. 그리고 나중에 비교하시면 되죠.
그죠?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었죠. 그쵸? 그래서 보시면은 주류 언어학은 의미 전달을 위한 추상적인 구조로 언어를 이해한다. 추상적인 구조로 언어를 이해한다. 즉 언어는 다양한 사물이나 개념을 가리키는 단어들과 그 단어들 의미 있게 구성하여 문장을 만들어내는 문법적으로 구성된다. 하여간 뭐 다시 말했어요. 근데 뭘까? 서로가 단어와 단어들을 의미 있게 구성해서 문법으로 만들어낸다. 뭐 써져 있는 거 그냥 그렇게 해서 넘길게요. 근데 여기서는 가장 우리가 눈에 띄는 거는 추상적인 구조로 언어를 이해한다가 제일 눈에 띄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문법은 언어 사용자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추상적 형태이다. 계속 추상적이라는 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서 제가 표시는 안 했지만 여러분들은 읽으실 때는 표시하셨어야죠. 그다음에 한국어 사용자가 한국어로 말할 때 문장에서 단어들이 어떤 순서로 배워야 되나 한다든지 각 단어가 맡은 문법적 기능들을 어떻게 표시해야 되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다. 그럼요. 내가 주어를 나는으로 하고 그다음 목적어를 집어넣어야지 이러지 않아요. 그냥 직감적으로 툭툭툭툭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주류 언어학이 이런 추상적인 지식의 구성 원리를 밝혀냄으로써 한 언어가 어떻게 하나의 독립적인 체제로 기능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추상적인 걸 좀 밝혀내려고 하는 거구나. 하지만 사회 언어학은 추상적인 지식을 출발점으로 삼는 대신 이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추상적인 지식을 출발적으로 삼는 대신 추상적인 거 아니라고. 그럼 언어가 실제로 존재하는 근본적인 공간, 실제로 존재하는 근본적인 공간, 즉 인간들 사이의 사회관계에서 출발한다. 인간들 사이의 관계. 언어 사회형에서 바라보는 언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회적 관계와 무관한 추상적 구조가 아니라 그쵸? 그 사회 관계를 맺는 수단, 더 나아가 사회적 행동,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를 맺게 하는 수단, 그다음에 그 행동 그 자체인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언어는 단지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에 가능한 게 아니라 추상적인 의미인 것이 아니라 계속 나오죠. 추상이 아니야. 사람들 사이의 관계, 사회적 관계 이런 걸 중시해.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형성하고 변화시키며 그를 통해 공동체를 이루겠다며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사회언어는 이러한 사회적 관계, 사회적 구조 이쪽을 중시하는 게 사회 언어학하고 관련된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첫 번째, 머릿속에 내재한 구조화된 문법이 출발점이다. 사회 언어학이 그래요? 이쪽이에요. 머릿속하고 관련된 거. 이쪽은 계속 사회잖아. 근데 머릿속하고 관련된 거면 머릿속에 일어나는 거 위에서 봤더니 여기 있어요. 머릿속에 존재하는 추상적 형태라고 나와 있죠 지금. 맞죠? 이거 어느 쪽이야? 그쵸? 단어가 그대로 여기 나왔는데 뭐 머릿속에 존재한다는 게 맞죠? 그러니까 뭐예요? 주류 언어학 이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발점 아니에요. 다음 언어는 독재적인 존재로서 사람 사이 관계에 무관하다. 여기 계속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무관한 이게 아니다. 무관한 것이 아니다. 그쵸? 관계가 무관한 추상적 구조가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무관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니까 결국은 사회적 관계를 매개한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사람과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여기서는. 여기도 단지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추상적인 의미의 사회적인 것이 아니고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형성한다. 이런 걸 통해서도 볼 수 있겠네.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형성한다.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고. 맞죠? 그래서 여기 사람 사이의 관계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무관하다는 틀립니다. 다음 사람들 간의 소통을 조직하는 추상적인 기전. 추상적은 계속 어느 쪽이었어요? 주류 언어학 쪽이었죠? 아닙니다. 다음 사회적 언어 행위는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는 행동으로 정의된다. 이쪽을 볼까? 사회적 변화? 이게 어디서 있었어? 여기 쭉 보면 사회적 변화 찾는 거야. 사회적 변화, 사회적 관계, 사회적 행동 자체이다. 사회적. 또 여기 나왔잖아. 사회의 구조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사회적 행위에 초점을 둔다. 맞아요. 사회적 행위라는 단어도 위에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사회적 행위.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적 변화를 가져온다. 사회적 구조의 변화를 가져온다.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은 몇 번? 4번. 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10번 가겠습니다. 띄어쓰기요. 띄어쓰기도 이번에 우리가 그 많은 합성어까지 다 외웠는데도 띄어쓰기 이번에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2번부터 갈게요. 여러분 수입니다. 수는
그쵸? 앞에 어간 플러스 관형사연 전섬이 이거 보면은 어간이 뭐야? 도와주다라는 거고 관형사연 전섬이 리을 뒤에 나오는 수. 아 그리고 무조건 수는 뭐였어요? 의존명사잖아 얘가.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 떼어야죠. 여기 떼어야죠. 죠? 이건 너무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대로만큼 뿐 나왔네요. 우리 기본적인 거 맨 처음에 수업하는 거 뿐 나왔어요. 그러면 앞에 뭐다? 오늘은 명사잖아요. 이게 적어도 적어도 아니잖아요. 어감 플러스 관형사연 전섬이 이거 아니잖아. 그러면은 명사 체연 뒤에 나와 있는 대로만큼 뿐은 뭐다? 조사다. 네, 조사였어요. 그러므로 안마라고 뭐 해줘야 돼? 붙여야죠. 그쵸? 그러니까 틀린 것이다. 다음에 그 일은 생각하다. 생각하다가 한 단어예요. 그쵸? 여기가 한 단어라고요. 우리 이렇게 띄지 않아요. 보통 명사 뒤에 있는 하다는 공부하다, 감사하다, 영원하다처럼 명사 뒤에 있는 이런 저기 하다가 뭐야? 전미사잖아. 동사나 형용사로 만들어준 전미사. 그쵸? 그래서 명사 뒤에 붙어 있는 배우셔도 좋아요. 보통 명사 뒤에 붙어 있는 하다는 전미사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전미사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뭐예요? 붙여야죠. 한 단어가 되죠? 한 단어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을을이 붙어 있으면 그 일은 생각을 한 바가 아니다. 만약에 여기 을이 붙어 있을 때는 여기 무조건 돼야 돼요. 그렇죠? 왜? 이때 하다는 동사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생각한 이런 조사 없이 명사 뒤에 붙어 있는 하다의 활용형은 이건 붙여주셔야 돼요. 맞죠? 왜? 그래서 이게 한 단어가 되는 것이다. 그쵸? 한 단어가 돼서 얘는 동사가 될 거야.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될 거니까. 맞죠? 그래서 얘는 한 단어였다. 그러므로 얘는 붙인다. 이 뜻이에요. 그쵸?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가 있었냐면은 여러분들이 요거예요. 저도 처음 해봤을 때 이거 좀 어디서 봤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였었냐면 얘입니다. 해보아라. 해보다가 고민이 되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해보다. 할 수 있다면 해보다 이 고민이 들었는데 근데 저는요 어떻게 풀었냐면 얘랑이 너무 틀렸어요. 그러므로 그래 이거 조금 약간 해봐라 라고 하는 거 이거 해가 보다 아니죠. 네가 그 일을 하고 보는 거야. see 눈으로 이게 있어요? 없죠. 그러면 이거 보조일 확률이 너무 높죠. 그죠? 그러므로 본용은 보조용어일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 거야. 나머지가 너무 틀렸으니까. 그죠? 그래서 본하고 보조는 뭐 해줘야 돼? 떼도 되고 붙여도 되고 이런 거였었잖아요. 맞죠? 우리가 이렇게 되죠. 뒤에 있는 보조는 떼어도 되고 붙여도 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떼어도 되고 붙여도 되고 그럼 기본적으로는 띄는 게 맞으니까 얘가 맞겠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여기서는 본용은 보조연이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서는 띄는 게 잠깐만요. 띄는 게 맞아요. 띄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해보다를 사전에서 찾잖아요. 붙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 그럼 얘는 붙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붙였을 때는 해보다는 제가 저기다 위에다 써놨어요. 뭐요? 대들어 막 겨루거나 싸우는 거야. 그래 해보자는 거야? 싸우자는 거야? 이럴 때. 어디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싸우자는 거야? 이럴 때. 근데 여기는 뭐있어? 할 수 있으면 뭐야? 싸우다요?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은 싸우다 의미가 아니죠. 할 수 있으면 그 일에 도전하라. 그쵸? 네가 그 일을 한번 시행해봐라.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겨루거나 싸우다라는 의미가 크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얘는 뭐 해줘야 돼? 띄는 게 맞습니다. 본용은 보조용어로 무조건 붙여쓰기 하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됩니다. 1번 됩니다. 어디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뭐가 나와야 돼? 싸운다.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부정적이고 투쟁하고 서로 막 겨루고 하는 싸우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있는 그런 문장에서나 붙여 쓰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얘는 본용은 보조용이기 때문에 떼어도 되고 붙여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돼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거 물으시면 안 돼요. 선생님, 아어로 연결되어 있는 본용언, 보조용어는 뭐 한다? 떼어도 되고 붙여도 된다. 그랬더니 선생님 얘가 아어로 연결된 거 아니잖아요. 얘 해는 뭐예요? 그치, 하여잖아. 그쵸? 하여의 준말이고 하다는 여불규칙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는 이 아어가 뭐예요? 아어 대신 여를 쓴 거기 때문에 얘는 여.
하다 뒤에 있는 여도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어 대신 열을 쓴 거야. 하다만 아어 대신 열을 쓴 거기 때문에 얘도 본용은 보조용언, 아어로 연결된 본용은 보조용언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답은 1번 됩니다. 11번 가겠습니다. 형태소예요. 형태소는 그냥 가시면 되겠죠? 그쵸? 그랬을 때 에휴 우리가 어간어미의 형태소를 이 위에 거 안 읽어도 그냥 볼 수 있었죠. 어간이 뭐예요? 가다. 어미가 뭐예요? 비읍니다. 엄청 많이 한 거잖아요. 어미를 우리가 나눠서 형태소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니 하나만 띄는 거 아닙니다. 비읍, 니다. 같이 가셔야죠. 답은 4번 됩니다. 이 형태소에서 가장 기본형이에요. 네, 여러분 이거 잠깐만 보실래요? 근데 하나만 좀 얘기 드려볼게요. 11번 문제 보시면서 우리가 지금 문제가 유형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예요? 공무원 따라가네요. 우리 생으로 아무것도 안 주는 게 맞아요. 우리 뭐 이런 문제 이렇게 주는 게 맞아요. 우리는 이런 것처럼 단어형사처럼 거. 뭐 파생어가 뭐야? 합성어가 뭐야? 이런 거 전혀 안 주고 그냥 생으로 문제 내야 됩니다. 근데요. 네 보세요. 왜 봤더니 뭐해? 형태소가 뭔지를 예를 들어 뭐 형태소가 뭐야?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막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공무원 스타일의 문제예요. 정보를 주고 그다음에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문제. 맞죠?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뭐 다 준다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문법이 굉장히 어렵게 나오진 않겠구나. 공무원이 그렇거든. 기본형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가진 않구나. 그들의 스타일을 따라간다는 거는 무조건 엄청나게 심화적인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낼 확률이 없겠구나. 단 독해가 좀 더 강조되겠구나 라는 거를 시험 유형을 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무조건 다 정보 주겠구나 이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공무원 영향을 따라간다는 건 공무원이 지금 독해가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으니까 글로 갈 확률들이 좀 높겠구나. 독해가 좀 강조가 되겠구나. 그다음에 어법은 기본형들이 좀 나오겠구나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답은 4번. 12번 가겠습니다. 주제예요. 제가 이 문제 풀면서 엄청나게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어요.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럼 뭐라 그랬어요? 쭉 읽다가 뭐 중요하다 그러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같은 거는 없애라. 예를 들어에서 나와 있는 어떠한 내용도 우리는 주제가 될 수가 없다. 전형적인 스타일이잖아. 맞죠? 그러나 뒤에 내용이 중요하고 예를 들어 빼고 그리고 그쵸? 그러나 뒤가 중요하고 예를 들어 뺀다고 한다면 이만큼 여기에 있는 이만큼 얘네들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야. 다른 색깔로 해볼까? 이걸로 해볼까? 이만큼은 필요가 없는 애들이에요. 주제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봤더니 또한 뭐 나오면서 따라서 나왔죠? 그럼 뭐야? 뒷부분. 그러나 뒷부분에 따라서 나온 요런 부분들 그쵸? 이런 부분들이 뭐가 되겠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구나. 이게 우리가 주제문 찾기였잖아. 그럼 한번 볼까? 그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통적인 경제학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상적인 모델과는 거리. 이게 이상적인 모델이라는 거잖아. 전통적인 경제학은 이상적인 모델이라는 거잖아. 근데 거리가 있다. 그러니까 뭐야? 사람은 합리적인 선택만 하는 건 아니야. 이거잖아. 그러면서 뭐라 했으냐면은 인지적인 한계를 가지며 이로 인해 체계적인 오류를 범한다. 그러니까 한계도 있고 오류도 있어. 예를 들어 필요 없다니까. 예를 들어는 이쪽에 나와 있는 어떤 단어도 우리한테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죠? 그 넘겨봐. 또한 사람들은 모든 정보를 분석하기보다는 직관이나 경험에 의존해. 이거보다는 이랬으니까 이걸 분석하기보다는 안 한다는 거야. 그럼 직관이나 경험에 의존하여 빠르게 판단한다. 근데 효율성이 있지만 편향된다. 따라서 인간의 의사결정은 합리적인 계산의 결과라기보다는 제한된 인지능력과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나와 있으면 제일 좋고 이게 안 나왔으면은 이거 뺀 나머지 부분에서 그쵸? 찾으면 되고 이렇게 가시면 되죠. 그러면 첫 번째 인간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에이 맨 위부터 아니라고 했잖아. 합리적인 선택하는 거 아니다. 그러나 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주제문이 될 수가 없죠? 두 번째, 인간은 모든 정보를 분석하면 판단한다. 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분석하기보다는 제 X 표시한 거 보면은.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손실을 이익보다 작게 인식한다. 우리가 읽은 거에서 손실과 이익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얘는 솔직히 이 예를 들어 부분에 나오는데, 이게 내용일치만 봤어야죠. 근데 내용일치가 아니니까 주제 찾기인데 불구하고 예를 들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런 내용은 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얘는 내용일치도 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솔직히 이익보다 작게 인식되는 게 아니라
이익이 좀 더 작게 인식되고 손실은 더 크다고 얘기했었고 내용일치도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얘가 내용일치가 된다 하더라도 주제문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예를 들어 보면 돼 있으니까. 답은 몇 번? 4번이에요. 그래서 욕 있는 걸 막 봤는데 인지된 능력의 심리 요거 없어. 그러면 어느 부분에 가는 거야 우리가? 나머지 부분 그러나 뒷부분 이상적인 모델과 거리가 있다. 인지적 한계 오류. 이런 단어 직관 경험에 의존하는 거. 그쵸? 이런 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직관에 의존하다 있네요. 따라서 이 부분이 없으니까 다른 부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나오니까 답 몇 번? 4번. 나머지가 다 내용일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되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우리를 헷갈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내용일치 문제를 풀어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 이쪽 갈게요. 13번 가겠습니다. 맞죠? 12번, 13번. 오케이. 얘가 지금 뭐였어요? 혼동하기 쉬운 어휘였어요. 혼동하기 쉬운 어휘인데 여러분 우리가 1번하고 3번은 조금 헷갈렸다 하더라도 2번하고 4번은요. 했던 거예요. 혼동하기 쉬운 어휘에서 아예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쪽에 하나가 답이 되는 거잖아. 그거 맞췄어야지. 맞죠? 맞췄어야지. 그죠? 우리가 요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해볼까? 곤욕스럽다. 제가 썼는데 이거는 곤욕스럽다와 곤혹스럽다. 요 차이가 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알아오냐면은 이 욕이라는 건 뭐예요? 욕먹는 거라 그랬잖아요. 욕먹는 거. 그래서 뭐야? 모욕. 또 욕먹는 거 혹은 이렇게 욕을 먹어서 모욕감을 느끼는 거.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욕. 그러면은 모욕감을 느끼는 문제에 대해서 친구에게 고연을 구했다? 이 모욕스러운 문제에 대해서 모욕스러운 문제라고 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죠? 모욕스러운 문제보다는 뭐야? 곤란한 문제. 조금 약간 좀 풀기 어려운 문제. 곤욕스럽고 당혹스럽고 막 당황하고 하는 문제지 모욕스러운 문제라고 하는 거. 선생님, 모욕스럽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문제가 모욕스러워요? 그렇게 안 나오지. 앞에 어떤 문법 문장에 더 있어. 뭐 봤는데 뭐 인종차별하는 모욕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맞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인종차별하는 문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보통.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면 뭐야? 당황할 수 있는. 우리가 좀 당혹감을 느끼는 이런 게 훨씬 더 일반적이기 때문에 얘는 뭘로 가셔야 돼요? 혹으로 가셔야죠. 이게 아니죠. 그쵸? 그래서 이게 아니다. 이게 가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뭘로 가셔야 된다? 요걸로 가셔야 된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가볼까요? 4번은 계속 말씀드렸어요. 얘가 어떻게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보세요. 유래 이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의로 돼 있는 건 뭐랑 비슷한 것이다? 그치. 사례. 비슷하게 요 얘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라 했죠. 사례라고 생각을 해봐라. 그럼 사례라는 거는 얘잖아요. 여태까지 그런 예들이 있었는지. 우리 경제는 세계에 사례가 없을 정도로 괄목할마다 맞아요. 사례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유래 I는 뭐예요? 이게 올레자라고 했잖아. 그쵸? 언제 얘가 발생하여 생성하여 지금까지 왔는지. 그쵸? 생겨난 바. 그래서 뭐라 했어? 김치의 누래. 김치의 유래라고 하면서 알아두세요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김치가 언제 발생해서 지금까지 왔는지 이런 거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쓰일 수가 없다. 우리 경제는 그렇죠? 사례들이 없어. 어떠한 세계의 사례도 없을 정도로 괄목할 만하다.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는 게 맞아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요. 1번하고 3번 해볼게요. 1번은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시냐면은 저기 제가 위에다 써놨어요. 지금 여기다 써놨어요. 얘네. 너머래서 쌓이다는 겹겹이 표해주다. 다시 말해서 눈이 쌓이다. 쌓이고 또 위에 쌓이고 얘는 수심에 쌓이는데 눈이 쌓이는 거 그런 거 아니죠. 수심이 쌓여있다는 거 뭐예요? 수심이 그런 분위기. 수심의 분위기. 그쵸? 헤어나지 못할 어느 분위기 상황에 덮이다라고 하니까 수심에 쓸 수 있습니다. 사인이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 분위기나 상황에 덮이다. 수심이라고 하는 근심에 덮이다. 근심스러운 상황이 이루어지다. 이런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출현하다는 어디서 갑자기 외계인이 출현하다. 이런 것처럼 나타나다는 거고 출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연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을 공연하기 위해서 무대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출연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공연이잖아요. 음악회니까. 맞죠? 그래서 맞습니다.
만약에 1번, 3번이 좀 어려웠어도 2번 때문에 답 맞추셨어야 돼요. 2번 때문에 여러 번 강조했던 혼동하기 쉬운 어휘였습니다. 14번 가겠습니다. 14번이요. 중복된 표현을 바로잡을 예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1번, 2번은 하실 수 있고요. 3번, 4번이 있습니다. 1번하고 2번은 그냥 여러분들 웬만큼은 하실 줄 아나 싶어요. 더는 뭐여야 돼? 뭐 이런 뜻이잖아요. 더 이상은 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야? 더는 안 됩니다. 이상은 안 됩니다. 그쵸? 이상이라는 거 뭐 이것 이외의 것들은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이거 두 개가 지금 겹쳐 있다.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산모작이 뭐야? 3번 재배하다의 뜻이요. 또 재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배라는 걸 뺐어요. 앞을 바꿔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뭐야? 중의성을 없앴느냐 했으니까 그 부분만 우리가 확인하면 돼. 그러면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 뭐야? 재배가 없어졌으니까 얘는 중의성이 없어진 거구나. 돼요. 다음 3번, 4번입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이 2번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요걸 확인하는 게 아니야. 연간이라는 게 한 해 동안 이렇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연간이라는 게 한 해 동안 똑같은 얘기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바뀐 게 훨씬 더 이건 뭐예요? 우리말로 바꿔놓는 게 훨씬 더 맞는 거죠. 이게 연간같이 한자어로 쓰는 것보다 우리말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우리는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의 문제는 뭐였어? 뭐라 했어?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바로잡아라. 그러니까 이거 바꾸는 게 더 좋기도 하지만 의미가 중복된 거 없었어? 없어졌어. 얘랑 의미 중복된 거니까 재미없어진 거니까 맞죠. 그렇죠? 근데 여기를 볼게요. 여기서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어디 갔어? 연구단을 통해 자문과 의견을 수렴한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자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의견을 묻는다는 소리예요. 자문단에게 의견을 묻는다는 소리예요. 의견을 물음. 그리고 의견이 또 들어갔다는 얘기야. 여기 의견 또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 뭐야? 이렇게 돼 있는 거구나. 이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뭐 하는 거야? 자문이라는 것을 그대로 자문하고 이렇게 가면 돼 라고 했는데 근데요 제가 봤을 때 얘가 약간 그런 게 얘는 의견을 묻는 거고 이 뒤에 게 의견을 수렴한다는 의견을 뭐야? 모아서 정리하는 거죠. 얘는 의견을 묻는 거고 얘는 모아서 정리한다는 것까지도 다 빼버렸어. 그쵸? 의견이 약간 이게 서로 부딪히는 것까지는 그래 좋아. 하지만 여기는 묻는 거고 여기는 모아서 정리하는 거죠. 근데 모아서 정리한다는 것까지 다 빼버렸어. 이거 조금 과도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 일단 나 또 이거 틀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4번이 너무 틀렸죠. 쓰레기통에 결박하고 여러분 결박한다는 거는 뭔가를 꽁꽁 묶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손이나 발 같은 걸 꽁꽁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구속한다는 뜻이에요. 움직이지 못하게 구속하다. 근데 쓰레기통을 고정해두고 얘는 고정한다는 거는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얘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중의성 자체가 없어요. 그냥 뭐 한 거야?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꿔버린 거야. 그리고 결박하다는 사람한테 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어휘를 우리말로 적절하게 쓴 거란 말이죠. 얘는 중의성과 관련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 몇 번? 4번. 얘가 없었다면 여러분 3번은 3번 이건 조금 문제가 저는 좋진 않았다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왜 여기서는 연구를 통해 자문과 자문과 수렴을 하고 라든가 의견은 뺀다 하더라도 이 수렴에 모아 정리함의 내용은 좀 더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저는 합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불구하고 4번이 너무 틀렸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몇 번으로 가셨어야 돼? 4번으로 가셨어야 됩니다. 네, 다음 15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고디어예요. 우리 빈출문법에서 이거 그대로 문제 푼 거 아세요? 고디어 이 단어 그대로였어. 그때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틀렸어가지고 꼭 빠놓으세요 막 이랬었어요. 왜? 얘 지금 뭐 한 거예요? 국외음화. 근데 국외음화는 항상 뭐다? 여기 뒤에 있는 그쵸? 이야여 요요 이거잖아. 디귿이나 티읕이 이야여 요요라고 하는 거를 만나면
얘가 뭘로 변한다? 지읒이나 치읒으로 변한다 라는 거. 근데 이때 이하요요는 뭐다? 이게 가장 핵심이다. 얘는 뭐야? 형식 형태소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형식 형태소. 다시 말해서 의미가 없어야 돼. 실질적 의미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실질적 의미가 다 없는데 얘는 뭐야? 곧 이어서. 얘는 뭐야? 곧바로 있다. 연결하다의 의미인 있다가 얘가 어떻게 된 거야? 그렇지. 시옷 불규칙을 해서 이 다 대신 어가 들어가니까. 다시요. 다 대신 어가 들어갔어. 그러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게 들어갈 때 뭐예요? 시옷이 탈락한 거죠. 시옷 불규칙에서 탈락해서 얘가 어떻게 된 거야? 이어라고 한 거지. 시옷 불규칙에 의해서. 그쵸?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얘는 의미가 있죠. 왜? 어간어민데 당연히 의미가 있는 애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얘는 뭐예요? 실질 형태소예요. 실질 형태소. 실질 형태소 어간이 있는데. 그죠? 그래서 얘는 발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고지어. 이거 아니라니까. 얘 어떻게 돼야 돼요? 고디어. 그대로 실질적인 의미면 그대로 연결해가지고 의미해준다. 우리 뭐랑 똑같은 거야? 이런 거 나왔을 때 안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뭐예요? 우리가 여기 다른 걸로 가셔야 되겠다. 이걸로 가지 마시고 만약에 우리가 바다 아니다 바다로 하면 안 되겠다. 다른 걸로 했을 때 만약에 옷장 안 되고 곡간안 오케이. 만약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한다면 뭐가 되겠어? 우리가 가서 연결시킨다면 곡간 그 다음에 뭐야 돼요? 안 곡간 난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것도 똑같아가지고 별로 좋은 예는 아니겠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럼 이거 합시다. 앞으로 할게요. 제가 다른 걸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늪이라고 하는 걸랑 앞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은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얘네가 합쳐져 가지고 우리가 발음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얘를 대표음으로 바꿔서 그쵸? 대표음으로 바꿔서 우리가 뭘로 간다? 뒤를 그대로 연결해 준다 라고 했었죠? 그럼 대표음으로 바꿔서 가죠. 그 다음에 이게 얘는 음절의 끝소리 해서 느밥 이렇게 갔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디귿 대표음 그대로 디귿이니까 그대로 보내준 것밖에 안 된다고요. 맞죠? 그쵸? 그래서 얘는 뭐 해줘야 되는 거야? 음절의 끝소리 연음해 준 거잖아요. 연음. 그쵸? 얘는 여기 어떻게 되는 거야? 얘를 대표음으로 바꿔서 연음으로 이렇게 뒤로 간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뭐에 들어가면 안 된다? 여기서는 국의 음화 형상이 아니다. 지읒이나 치읒으로 바뀌지 않는다. 그쵸?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되셨죠? 얘네들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요. 얘는 국의음화라고 하는 거는 뒤가 형식 형태소가 와야 된다. 근데 얘는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기 때문에 얘를 보여서 대표음으로 바꿔서 뒤로 넘긴다. 근데 디귿의 대표음은 그대로 디귿이니까 그냥 뒤로 넘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디어가 된 것이다. 답은 몇 번? 3번. 16번 가겠습니다. 16번. 16, 17번 같은 문제네요. 그쵸? 그러면 저는 이거 17번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여기 다음 문장에 들어갈 위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부터 먼저 우리가 읽어보셨어야죠. 얘를 읽어봤더니 이러한 인식은 생태계 복잡성을 단순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면은 뭐가 나와야 돼? 이러한 인식이잖아.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인식. 어떠한 인식. 이러한 뭔가 생각. 앞쪽에 무슨 생각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어떤 앞쪽에 얘랑 관련된 어떤 인식 같은 게 나와야 돼요. 어떤 생각이나 인식. 그리고 뭐야? 이 인식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단순화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요게 들어가야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가볼게요. 인간은 오랫동안 자신을 자연과 분리된 존재로 인식해왔다. 인식이라는 단어가 이미 있어요. 그죠? 보이시죠? 여기 봐봐. 나는 분리된 존재로, 그쵸? 그동안 인간은 자신을 자연과 분리된 존재로 인식해왔어. 그다음에 이러한 인식은 갈 수 있잖아. 이러한 인식은. 근데 다른 부분들도 뭐 인식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더 읽어볼까요? 이러한 인식은 인간이 자연을 통제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진 그 결과 자연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무슨 인식인지를 우리가 봐야 돼. 무슨 인식인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 그럼 잠깐 지우고요. 너무 정신없으니까. 이런 인식은 뭐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연을 통제할 수 있대. 이용할 수 있대. 그래서 자연이라는 건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이래. 그렇게 간주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야. 인간을 위해서. 근데 여기 볼게요. 생태계의 복잡성을 단순화하는 결과를 나왔다. 단순화? 이런 건 없는데. 없죠? 그죠? 그거 아닌가? 이 자리가 아닌가? 하면서 더 가셔야죠. 근데 여기 중간에 따른 나나 이런 거 없이 그러나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이 가 내용은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나까지 다 연결돼서 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럼 그러나까지 읽어봐. 생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자연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생태계 한 구성원에 불과하다. 그쵸? 그러면은 여기 다 지우고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동안 분리된 걸로 얘기했어. 그러나 분리된 게 아니다. 그냥 한 구성원일 뿐이다. 그렇죠. 그 다음 생태계는 수많은 생물 종과 환경 요소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체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제일 우리가 하는 게 여기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맞잖아. 그쵸? 왜?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나왔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복잡하다죠. 근데 여기가 뭐가 나와 있어? 복잡성을 단순화하는 결과를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단순히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 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가나에서 우리가 이제 답이 나와. 그럼 보세요. 이러한 인식은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뭐예요? 단순화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러한 인식은 생태계를 단순화했다. 생태계를 단순화하다. 이거예요. 자신을 자연과 분리된 존재로 인식해와서 이러한 인식은 생태계를 단순화해버렸다. 그쵸? 단순화하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결과 인간은 그래서 뭐예요? 단순화해가지고 그 결과 자연이라는 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 다음에 뭐가 나 있어요? 그러나 생태학성 관점에서 봤을 때 분리된 게 아니다. 일단 위에서는 분리되었다고 봤죠. 그쵸? 자신은 분리된 존재. 근데 여기는 분리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생태계에서는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서로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보이세요? 앞에서 한 얘기들을 그러나 뒤에서 다 뭐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하나하나 다 아니다로 지금 역적 관계를 다 만들어주고 있죠. 맞죠? 봐봐. 자연과 분리된 존재로 인식해왔어. 이러한 인식은 생태계를 단순화했어. 여기까지 얘기한 거야. 그러면 분리되었다, 단순화했다. 두 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나 뒤에서 분리된 거 아니다, 복잡하게 엉켜있는 것이다. 단순화된 게 아니라 복잡하게 연결된 것이다. 이래야지. 그러나 뒤에서 다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여기 들어가면은 얘가 만약에 여기 보시러 가시면은 여기로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러한 인식은 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인식은 어떻게 돼야 돼? 바로 앞에 인식이죠. 자연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인식이잖아. 바로 앞에 걸 받아야 되니까 이러하니. 그러면 이러한 인식은 생태계를 단순화한다. 이게 만약에 여기 들어가면 말이 안 되잖아. 그쵸? 생태계를 단순화한다. 그리고 생태계는 수많은 생명과 종과 인간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다. 단순화한다라고 하고 복잡하다. 여기 들어갈 수가 없죠. 그쵸? 단순화한다 나오면 그 다음에 그러나 아니야. 단순한 게 아니라 복잡해.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로서 들어갈 수 있는 다리가 안 된다고요. 그쵸? 그래서 답은 몇 번 되는 거예요? 1번이 되는 겁니다. 가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쵸? 어차피 복잡성 나와 있는 게 요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나와 있는 두 가지를 그러나 뒤에서 둘 다 역접으로 그쵸? 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자연과 인간은 분리됐어. 그리고 단순화시켰어. 자연과 인간은 분리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복잡한 거야.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 나가 아니라 1번이다. 됐죠?
더 읽어보고 그 다음에 16번 문제를 풀게요. 각종은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한다.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한다. 따라서 어떤 종이 감소하거나 소멸하는 것은 한 종의 문제가 아니다. 전체다.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전체 문제가 되는 것이다. 특히 생물의 다양성은 생태계 안정성과 회복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이다. 그래서 다양한 종이 존재할수록 생태계는 외부 환경 변화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분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종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다 영향을 받는 거야. 그쵸? 그래서 다양성이라는 건 안정될 수 있어야 돼.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삭이요, 삭. 뭐 담비라든가 삭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얘네가 사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얘네가 먹는 먹이들이 너무 과도하게 그 개체수가 너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랑이가 사라지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멧돼지가 너무 많아졌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사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막 피해도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담비라든가 삭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멧돼지를 잡을 수 있거든. 근데 걔네조차도 없어지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면은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지. 왜? 아까 말했잖아. 너무 그렇게 만약에 멧돼지가 너무 산돼지들이 너무 많아지면은 다 농작물 피해도 주고 너무 많은 것들을 뭐 우리가 막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단기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자연을 과도하게 이용해 왔다. 장기적으로는 균형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 따라서 인간은 단순한 자원의 집합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가지고 책임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게 인간 생존을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오케이. 인간의 자연 이용을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는 낸다. 아니죠. 무조건. 여기요. 우리가 이용해서 단기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이용해서 장기적으로는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드시라고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국어에서 어떻게 반드시가 있습니까? 그렇죠? 자연 이용하면 무조건 부정적이야. 그건 아니죠. 그다음에 생태계의 안정성은 종간 상호작용과 다양성에 의존한다. 안정성 여기 있어요. 안정성. 생물의 다양성으로 인해 가지고 안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뭐였냐면은 상호작용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상호작용. 관계 속에서 생태계 균형이 유지된다 그래서 생태계 균형이라는 게 안정적인 거잖아.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생태계 균형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상호작용 혹은 다양성 이런 게 있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몇 번? 2번. 무관하다. 말도 안 되고. 그다음에 분리된 존재다. 위에서 계속 말하고 있죠? 분리되지 않았다. 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7번 했고요. 그다음에 18번 가겠습니다. 시가 나왔어요. 문학입니다.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이것도 어디서 저희가 문제 풀었었어요. 이게 제가 실전동영인가 그런 데서 문제를 풀었던 것 같거든요. 결별이 뭐야? 이별이죠. 그다음에 이룩하는 축복이죠. 여러분 이별하는데 축복이야? 이게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이 단어를 여기 안에 있는 막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그 속뜻 이면적 의미까지 다 해석하지 말고 그냥 써져 있는 그 자체로 보면 이별은 축복이야 이거잖아요. 이거 좀 뭔가 모순된 거죠. 써져 있는 그대로를 봐라 라고 했었죠? 무슨 법? 역설법. 그리고 제가 역설법만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그래 외우자. 소리 없는 아우성 사뿐히 지려밟고 찬란한 슬픔에 외로운 황홀한 심사. 맞죠? 이런 것도 우리 꼭 외우자 라고 하면서 우리 막 했었어요. 그러면 뭐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9개 써드리고 역설법 그냥 무조건 외우세요. 계속 그랬었어요. 저랑 같이 공부하셨다면 무조건 맞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1번은 뭐예요? 반어법. 이것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반어하고 역설 엄청 헷갈리니까 뭐였어요? 이전 노라 나왔다고 한다면 잊지 못했는데 이전 노라로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는 반어. 그다음에 내 마음은 소수요. 얘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은유. 그다음에 뭔가 처럼 나왔죠? 지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답 몇 번? 3번. 19번 가겠습니다. 여기요. 덕기는 조부의 완곡한 고집에 속이 상했다. 그러나 이해도 같다. 뭐 이거죠. 그럼 덕기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 나가 없으니까 1인칭은 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속이 상했다라는 게 나왔으니까 관찰자가 될 수가 없죠. 관찰자는 심리가 나오면 안 되죠. 그럼 3번하고 4번인데 여러 인물의 내면이 자유롭게 제시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 인물이 나와요. 여기 덕기밖에 안 나오는데 덕기밖에 안 나오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 인면의 내면이 자유스럽게 제시되는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죠. 특정 인물의 내면을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쓰는 겁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 인물의 여러 인물의 내면이 나온 건 아니라는 거야. 특정 인물의 내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쵸? 요것만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시되는 전지적 시점이다. 이거 전지적 빼서 그런 거예요. 둘 다 전지적 시점에 대한 것이고 특정 인물의 내면을 얘기한 건지 아니면 여러 인물의 내면을 말한 건지. 그쵸? 답은 3번 됩니다. 저 다음 거 넘어갈게요. 네, 20번, 21번 시작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을 돕기 위한 도구이므로 개발 및 활용의 전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된다. 이는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이 진행해야 될 핵심 과제를 담은 3대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이거고 둘째는 이거고 셋째는 이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얘부터 해결할까요? 21번 논지전개 방식입니다. 너무 쉽게 나왔죠? 그쵸? 핵심 내용 제시한 다음에 핵심 내용이 뭐였어요? 지금 인공지능. 그쵸? 그래서 얘는 이런 걸 가치를 삼아야 돼 라고 하는 핵심 개념에 대한 것을 좀 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병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네, 그 지향해야 될 핵심 가치를 병렬이 뭐예요? 첫째 뭐고, 둘째 뭐고, 셋째 뭐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가 설명하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병렬적 제시 방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가 아니라 그냥 1번은 이거고 두 번째는 이거고 세 번째는 이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병렬적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1번. 대조 없고요. 역사적 발전 과정 없고요. 실험 절대 나오지 않아요. 실험 자체가 없어요. 2번, 3번, 4번이 아예 틀리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들이 쉽게 맞췄을 겁니다. 답 1번이에요. 다음 요로 가서 가겠습니다. 얘는 그냥 읽고 갈게요. 쉬운 문제여서 인공지능은 인간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되어야 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이에요. 인간의 자율성 여기 나와 있어요. 인간의 자율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의 공익 원칙은 특정 계층이 아닌 인류 전체의 공익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사회의 공익 원칙은 인류 전체의 복지 증진이라는 걸 가져가야 된다. 나와 있으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오남용 방지는 기술의 합목적성이라고 그랬어요. 기술의 합목적성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오남용을 방제라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4번 인간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안 되죠. 맨 위에 이미 나와 있죠. 여기 인간을 수단으로 전략시키면 안 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맨 위에서도 뭐냐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게 최우선 가치여야 되는데 인간의 존엄성이 이제 인간의 수단이 돼요. 그것도 말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명확하게 여기 어느 부분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20번의 답 4번. 21번은 네 1번. 그쵸? 그 다음에 22번 갑니다. 이게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처음에 읽으실 때 조금 고민을 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요번 시험에서 그래도 뭐 가장 어려웠다 하면 22번인 것 같아요. 22번. 그럼 한번 갈까요? 우리 할머니는 귀를 잡수셔서 말을 잘못 알아들으신다라고 했어요. 이랬을 때 왜 이런 말을 쓰는 거지? 하면서 좀 생각 좀 해보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얘가 귀를 먹다, 그러니까 잡수시다는 먹다의 높임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귀를 먹다, 기본형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귀가 잘 안 들린다는 뜻인데 귀 먹다는 귀가 잘 안 들린다는 뜻인데 이때 먹다가 음식물을 섭취하다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의미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쵸? 할머니가 귀를 먹었어. 잡수시다 얘기하지 말고 높임법 빼고 우리가 얘기하면 귀를 먹었어 라고 그럴 때 먹는 거 생각하면 의미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먹다의 뜻을 찾아보면 음식물을 먹다 이외에 먹다가 다른 먹다도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야. 우리 그렇잖아. 먹다가 하나의 의미가 있지가 않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그랬더니 봤더니 귀나 코가 막혀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다의 의미에 먹다가 있다는 거야. 이게 먹다의 뜻을 찾아보면 음식물 뭐죠?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뭐예요? 귀나 코가 막혀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먹다도 있어. 거기서 나온 먹다일 거야 라는 뜻이지. 그래서 코 먹은 소리를 내다 코를 먹다를 생각해 보거나 코 먹은 소리 뭐예요? 코가 막힌 소리잖아. 그쵸? 코 먹은 소리는 코가 막힌 그런 소리를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귀가 막힌 듯이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의 뜻의 먹먹하다의 그런 뜻을 생각해보면 먹다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생각하거나 이걸 생각하면 먹다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어. 먹다가 진짜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뭔가 막혀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요? 여기도
귀가 막힌 듯 하잖아. 먹먹하다도 막힌 거죠. 그러니까 막히다의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 이때 먹다의 의미와 관련이 깊은 말은 모음 하나만 다른 막다이다. 그러니까 그때 의미를 좀 생각하면 막다랑 좀 의의가 비슷한 거야. 귀가 먹었어 라는 것은 귀가 막히다 라는 뜻하고 좀 비슷한 거야 라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거야. 다음에 귀를 먹는 것과 귀를 막는 것, 코를 먹는 것과 코를 막는 것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다. 귀를 먹어, 그러면 이게 먹는 게 아니라 귀가 막힌 거. 코를 먹어, 코 먹는 소리가 나.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코가 막힌 소리가 나.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귀를 잡수시다? 얜 도대체 무슨 말이야? 맨 위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귀를 잡수시다는 뭐야? 어떻게 된 것일까? 이는 귀를 먹다의 먹다를 음식물을 먹다. 음식물을 먹다의 먹다로 오해하고 잡수시다로 쓴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잘못된 표현인 거지. 귀가 막히다, 막다, 귀를 막다. 막다에서 출발한 게 바로 귀가 뭐예요? 귀를 먹어서 이건데 막다란 비슷한 건데 우리는 여기 다시 봐요 이거. 할머니께서 귀가 막히게 서서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셔라고 그랬을 때 이때는 뭐예요? 귀를 막다 여기요 먹다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뭐예요 여기는 먹다가 아니라 뭐예요? 막다의 의미에서 그죠? 막다랑 유사한 의미로 쓰인 건데 잡수시다는 뭔가 이렇게 방해하고 이렇게 딱 막힌 거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잡수시다는 무조건 무슨 의미야? 얘는 먹다의 뭐예요? 높임 의미잖아요. 높임법이잖아요. 높임 표현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잘못 표현한 것이다. 뭐 먹다라는 거. 여기서 얘는 이 귀를 먹다. 막다랑 비슷한 의미인데 불구하고 그걸로 해석하지 못하고 음식물을 먹는 거 그런 것처럼 해석을 해서 여기 잡수시다로 잘못 표기한 거야. 라는 얘기를 한 거라고요. 그렇죠? 할머니도 이것을 잡수세요와 같이 높임으로 쓰이는 잡수시다를 채용한 것이다. 그 뭐야? 먹다의 의미를 갖고 온 거야. 잘못된 거야. 막다랑 비슷한 의미인데 불구하고 먹다의 의미를 갖고 오다 보니까 그 먹다의 높임 표현 잡수시다 쓴 거야. 잘못된 표현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귀가 먹어서 귀가 먹으셔서 이건 된다고요. 이건 된다고요. 근데 귀가 잡수셔서 이거 안 된다고요. 왜? 귀가 먹어서의 먹다는 막히다의 의미를 가져가니까. 그쵸? 아까 그랬잖아. 뭐 엄청나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먹다가 뭐예요? 음식물을 먹다도 있지만 1번은 뭐예요? 막다의 의미도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 막다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그죠? 그럼 막다의 의미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뭘로 쓰면 안 돼? 잡수시다 이거 쓰면 안 된다고. 잡수시다는 이 뜻일 때 잡수시다로 바뀔 수가 있는 거니까. 이해하셨죠? 오케이. 1번 갑니다. 귀를 먹다는 귀와 막다로 먹다로 분석할 수 없다. 분석할 수 있어요. 분석할 수 있으니까 계속 뭐예요? 귀하고 먹다는 음식물을 먹다가 아니라 얘랑 비슷한 의미야. 이거랑 비슷한 의미야.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게 왜? 얘네를 분리하여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귀 놔두고 여기 막다냐 먹다냐 이 뜻이냐 이 제1의 음식물을 먹다의 뜻이냐 아니면 막는 거에 그런 의미냐 뭐랑 비슷하냐 계속 갈 수 있는 거 자체가 다 뭐예요? 두가가 서로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떨어진 이 먹다 그쵸? 얘랑 비슷한 여기서 쓰인 의미랑 비슷한 다른 의미를 우리가 갖고 와서 우리가 막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둘은 서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갈 수 있죠. 귀는 놔두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야? 귀를 코로 막 바꾸잖아. 그다음에 여기는 먹다고 여기는 또 뭐야? 막다냐 먹다냐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면 각각 이렇게 나눈다라는 것은 두 개가 서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없다 틀려요. 귀 먹다에 먹다는 음식물을 섭취하다의 뜻이다. 말도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어요. 코 먹다에 먹다는 코 먹다. 아까 그랬죠? 코가 막히는 거. 저 코 먹다. 왜 너 코 먹은 소리 나? 왜 코가 막힌 소리 나? 먹다는 먹다에 먹다 동일한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쵸?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는 뭐예요? 코 먹다에 먹다는 얘가 막다의 의미잖아요. 막히다 이런 의미잖아. 얘랑 유사한 의미죠. 그러니까 귀 먹다도 얘가 뭐예요? 막다의 의미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그래서 요거의 먹다와 귀 먹다의 먹다와 코 먹다의 먹다는 둘 다 막다의 의미를 갖고 가기 때문에 동일한 말이다. 맞아요.
다음, 귀를 잡수시다는 막다와 관련 있는 먹다의 높임법을 쓰는 것이다. 막다와 관련이 없어요. 그냥 음식물 먹는 거랑 관련돼 있는 뜻의 높임말을 쓴 거기 때문에 틀려요. 답은 몇 번? 3번 된다고요. 다시요. 여기 있는 거 말 보시면은 요거나 여기 요거 둘 다 무슨 뜻? 막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답 몇 번? 3번 됩니다. 말을 조금 꽈놔서 그렇지 하나하나 잘 따지시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답은 3번 돼요. 그 다음에 23번, 24번 한꺼번에 가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23번부터 갈게요. 화자는 그리움의 정서랑 한방눈의 이미지를 통해서 그려내고 있다. 여기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거 계속 그립다 그립다요. 눈이 오느냐? 북쪽엔 한방눈에 내리니? 그다음에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골아간 백무선 철자를 위해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거물지 중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눈 내리니? 그러면 여기서의 눈은 뭐겠어? 위에서 말하고 있는 한방눈 내리니? 이런 거잖아요. 너를 남기고 온 그곳에도 눈이 내리니? 이거잖아. 그쵸? 그리고 잉크병이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쩌저쩌고 잠을 깨워서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그럼 계속 기억을 하고 있는 건 뭐야? 너를 남기고 온 그 작은 마을이 계속 계속 생각이 나는 걸 거잖아. 그리고 이 작은 마을이 나한테는 뭐겠어? 그리운 곳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그 그리운 곳에도 눈 내리니? 계속 그럼 물어보잖아. 눈이 오는가? 북쪽에 한방눈에 쏟아져 내리는가? 이거잖아. 그럼 그곳에도 눈 오니? 계속 이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방눈이라고 하는 이 눈, 눈이던 한방눈이던 이 눈 뭐예요? 그치. 뭔가를 생각나게 한 매개체지. 그쵸? 얘가 뭐래? 우리가 뭐 보통 고향이라고 하니까 고향. 그쵸? 고향을 생각나게 하는 매개체. 나게 하는 매개체.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향의 그리움을 고향의 그리움이죠. 고향의 그리움을 그쵸? 그쵸? 고향 그리움을 우리가 생각하게 그리움을 다시 환기시켜준 매개체. 환기시키는 매개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고향의 그림을 환기시킨다는 건 뭐야? 불러일으키다.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매개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 그렇죠? 그리고 그 마을은 그리운 곳. 그리고 그곳은 북쪽. 이것들이잖아. 그곳에도 눈 오니? 그러니까 눈 오는 보고 생각나는 거야. 아, 눈 오네. 아, 내 마을에도 눈 오나? 내 고향에도 눈 오나? 내가 사랑한 사람을 남기고 그곳에도 눈 오나? 이거잖아요, 지금. 맞죠? 그러면 가겠습니다. 24번부터 해볼게요. 기억, 니은 다 나와서. 기억의 표현으로 보아 화자가 말하는 북쪽은 상하지대인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기억 볼까요? 봤더니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골아간 벼랑들이 막 있대. 그럼 험악한 곳이다. 그쵸? 험준하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추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은 모두 북쪽의 지형을 암시하며 기차로도 쉽게 가지 못하는 것을 갖다 얘기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기역과 니은 모두 험한 벼랑, 그 다음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 그쵸? 그러면 뭐야? 산과 산의 사이에 있고 막 산과 산들이 있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험준하죠. 얘 또 험준하죠. 그쵸? 그리고 산과 산 사이고 험한 곳이 있고 그러니까 뭐야? 기초로도 가기 어렵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있어요. 이거 가능한 겁니다. 그다음에 그리움의 다스러워서 아직 외진 산골을 갖다 얘기한다. 티귿은 외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마을. 그쵸? 아까 위부터 계속 얘기하잖아. 기차 주차도 갈 수 없는 험한 벼랑이 있는 곳. 산과 산 사이가 산들이 막 옆에 다 있는 곳. 그럼 뭐야 그곳은? 외지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다 연결돼서 내려오네요. 다음에 4번. 니을은 이 세상에 없는 이상향으로서 북쪽이란 방향만 암시될 뿐 구체적인 실체가 없어 상상 속에서 추상화된 공간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니을을 볼까요? 니을이 뭔데? 니을. 그리운 곳. 근데 여기는 뭐라 했었어? 그리운 곳은? 그쵸? 제가 다 동그라미 쳤죠 지금? 보면 뭐야? 너를 남기고 온 곳, 작은 마을, 그 다음에 북쪽. 고향 같은 곳. 맞죠? 고향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곳. 근데 이게 이상적인 세계래요. 이상적인 세계야? 내가 막 그곳이 이상세계, 이상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상향은 뭐예요? 낙원 같은 곳이잖아요. 누가 낙원이라고 그랬어? 그쵸? 낙원이라고 하면 얘가 거길 떠나왔을까? 그것도 아니지. 그쵸? 얘가 막 추구하는 어떤 이상적인 세계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그리운 곳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상향이란 거. 이 세상에 없는 이상향.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 요거 이제 다 한 번씩 읽었으니까 갈 수 있을 거예요. 화자는 그리움의 정서를 한방눈의 이미지를 통해서 그려내고다. 그리워. 그러면서 뭐야? 거기서 이제 눈 오니? 눈이라고 하는 곳. 그래서 그곳을 그러니까 여기는 한방눈의 이미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한방눈이 뭐야? 시각적인 거잖아요. 흰눈색 눈이잖아요. 흰색 눈.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어요. 하얀색 눈. 그럼 하얀색 눈은 순수함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이곳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남기고 온 그곳이죠. 그 뭐야? 순수한 사랑이 있는 곳. 그리고 그 순수한 사랑이 아직도 그 순수한 사랑의 대상이 있는 곳. 그래서 내가 그리운 곳.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방 눈, 흰색 눈이니까 순수한 곳. 그리고 순수한 사랑이 존재하는 곳.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이게 그리움의 정서다. 그곳을 그 사람을 우리가 그리워하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되는 겁니다.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은 북쪽에 있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 북쪽. 이거 다 똑같은 곳일 것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맞습니다. 세 번째 한방눈은 혹독한 북방의 기후와 날씨를 상징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한방눈은 뭐예요? 부정적인 거잖아요.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방눈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의미만 있다? 아유, 그건 아니지. 그거보다는 여기도 눈이 내리는데 거기도 내리니?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긴 안 내리는데 거긴만 내리면 혹독한 곳에 살아서 어떡하니? 이런 거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서의 눈의 의미는 어떤 의미야? 어떤 혹독한 북방 기후, 날씨 이런 거 상징하기보다는 여기도 눈 오는데 거기도 내가 눈을 통해서 고향을 생각나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지 혹독한 기후 이런 거 상징하는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위에는 이걸 통해서 이걸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얘는 뭐야? 아유, 좀 약간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다음 4번. 북방은 화자의 그리움이 향하는 고향 같은 곳이다. 네,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잘 안 돼도 2번하고 4번은 우리가 시에서 그냥 확인할 수 있고 1번하고 4번을 보면 어쨌든 그리움의 정서를 눈을 보면서 그리움의 정서를 느끼고 있으니까 얘는 대강 우리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는 눈은 부정이야. 눈은 부정적인 거야. 이거로만 해석되는 건 아니잖아.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면 3번이 더 떨어지는 거죠. 맞죠? 왜? 눈을 통해서 그리움의 정서가 나타나는 건 맞잖아. 눈을 보고 나 그거 그립다. 거기도 지금 저기 뭐야 그 고향도 내 고향도 지금 눈이 내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방눈 내리는데 불구하고 그거 정말 추울 텐데 계속 추울 텐데는 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눈 자체가 고향이 굉장히 혹독한 곳이다라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리운 곳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혹독한 곳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떨어지는 건 몇 번? 3번 되는 겁니다. 24번의 답 4번이었어요. 마지막 25번 가겠습니다. 주제예요. 주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 뭐가 나와요? 언어 표현의 의미는 언어 자체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 맥락이래요. 그렇죠? 다음에 맥락 속에서 고려해야 한다. 제가 계속 말했죠. 뭐뭐 해야 한다는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맥락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추론해야 된다. 계속 맥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적어도 맥락은 중요 화제가 되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되죠. 답 몇 번? 1번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셨으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해설이었습니다. 이번 시험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이거보다는 살짝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법은 그렇지만 심화까지는 가지 않을 거예요. 독해도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가 너무 쉬운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년에는 조금 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험 보신 많은 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꼭 합격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